아니, 왜 우리는 구호물품을 안 주는 건데? 혹시 우리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거야? 우리도 엄연한 산불 피해자라고. 비록 우리 집은 화재가 나지 않았지만 이 시커먼 잿더미 좀 봐. 저 잿더미 속에서 살면서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 꼭 재산 피해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우리도 피해자야. 빨리 구호물품 내놔. 여기 LA 산불 피해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LA는 목수 반, 관광객 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도시인데요. 저희 회사는 특히 목조 주택 시공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능한 목수들이 함께하는 저희 회사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LA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 설계사 중 하나로 지역 랜드마크가 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된 디자인은 고객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안젤리나 졸리, 페리스 힐튼 같은 유명 배우들도 자택과 별장 설계를 위해 저희를 찾곤 합니다. 저희 업무는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고객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은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강점 중 하나로 뛰어난 목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혼란스럽고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LA 산불은 제게 너무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부촌의 주택들을 휘감고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리는 장면들은 마치 세상의 끝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설계했던 건물 중 일부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일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7일 아침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은 곧 이튼과 허스트 지역으로 번지며 LA 인근 지역을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여의도의 스문앱의 면적이 단 이틀 만에 불에 탔고 이 통계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속 160km에 달하는 돌풍 속에서 15만 명이 대피령을 받았고 건물 1만 채 이상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전쟁이라도 난 듯한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고급 주택들, 타다 남은 잿더미 사이에서 미처 꺼지지 않은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거리들, 평화롭고 화려했던 LA의 부촌들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실제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번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500억 달러 약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이미 숨진 18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탐지견이 파괴된 건물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강풍에 의해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붙고 있었고 산불을 끄기 위한 자원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로 인해 저희 회사에서 설계한 건물들 중 대부분이 불길 속에서 소실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 건물은 저희 회사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설계와 시공을 모두 관리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완공 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상업 건물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간, 지역 주민들이 모여 행사를 열던 장소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넘어 도시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들었으며 도로와 기반 시설 또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저희 회사가 진행 중이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멈춰섰습니다. 건축 자재의 공급망이 끊기고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재난은 사실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오래전부터 목조 건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나무로 지어졌고 주택이 노후되거나 비가 새면 목수들이 이를 보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LA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조 건축 문화가 이번 대형 산불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주택 시공을 의뢰하는 고객들 역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목조 주택은 익숙한 선택이었고 저희 건축회사 입장에서도
목조로 집을 지으면 시공 비용이 낮고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이 목조 건축 문화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장님과는 이 문제로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줄곧 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목조 주택의 단점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수명이 짧고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LA처럼 건조한 날씨와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는 목조 건축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어야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다시 우리 회사에 의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잖아.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집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요. LA는 본질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조 건축을 고수하는 것은 언젠가 큰 재난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건축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서 한국의 고궁들을 관람하고 난 후 한국의 고궁과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건축법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돌과 한옥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고 그 기술적 완성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전통 건축 수업을 들으면서 한옥과 온돌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됐죠. 먼저 한옥은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었어요. 한옥의 설계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옥은 북풍을 막고 남향으로 집을 배치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집의 구조를 보면 안채, 사랑채, 대청마루 같은 각각의 공간이 정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가족의 생활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목재, 흙, 돌, 그리고 창호지로 만든 문까지. 모든 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친환경적이었죠. 그리고 온돌은 정말 천재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바닥 아래로 열을 전달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게 단순히 난방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에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이런 온돌의 과학적인 원리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고급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정말 감탄했어요. 한옥과 온돌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올리는 빌딩과 다리들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하고 쌍용건설이 완공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참여한 마카오 타워는 마카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건설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LA에서의 구시대적 목조 건축 문화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돈이 우선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위험한 방식의 건축을 고집하는 현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님과 함께 저희 회사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주택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타버린 집들의 잔해 속에서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타는 냄새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설계하고 고객과 함께 꿈을 꾸었던 집들이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안젤리나 졸리의 별장이 불길을 피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원했기에 별장은 콘크리트와 방화제를 사용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집이 불길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집들은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고객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설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저와 팀장님은 허탈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우연히 한인타운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화재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에도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방화벽과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서 있었고 사람들은 화재의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돕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친 소방관들이 이곳에서 모두 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한 몇몇 대피소와 임시 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재민들에게 담요를 나눠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구호 물품을 정리하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스크, 생수, 간단한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에너지, 음료와 간식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익명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한인 음식점들에서는 햄버거와 커피, 따뜻한 국물 요리들이 미리 선결제되어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미국 안의 한 지역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다른 지역들과 달리 한인타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직업병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건물을 볼 때 설계자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날도 한인타운을 둘러보면서도 자연스럽게 건물들의 구조와 설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인타운의 대부분 건물들이 모두 콘크리트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재를 대비한 설계와 시설들이 눈에 띄게 철저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LA 건축과에서 내린 지침보다 더 많은 수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감지 센서와 같은 소방시설 역시 법적 요구 사항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꼼꼼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광경은 L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들을 다니며 본 건물들은 대부분 소방법을 준수하는 데에만 최소한으로 신경을 썼고 심지어 겉보기만 번듯한 가짜 스프링클러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재 감지 센서를 설치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흔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한인타운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한인타운 식당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친절히 답하며 한인타운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을 만든 1세대들 중에는 소방대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소방대원으로 일했던 분들은 콘크리트 건물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목조 건물은 화재에 약하고 내구성이 약하니 꼭 콘크리트로 지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식당 주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혹시라도 일어날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인들이 운영하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소방 시스템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설치를 권유하거나 도움을 주셨고 화재 감지 센서를 비롯한 다양한 소방 시설도 필요 이상으로 꼼꼼히 챙겼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인타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1세대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한인타운을 단순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방 점검뿐만 아니라 화재 시행동 요령까지 가르쳐 주셨죠. 이 덕분에 지금 한인타운은 LA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식당 주인은 말을 마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래는 사라의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서술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을 나서자마자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장소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크게 언성을 높이고 있더군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살폈죠. 중국인 몇 명과 흑인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거는 중이었어요.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물품을 안 줘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중 한 흑인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중국인 여성도 손가락으로 한국인을 가리키며 거들고 있었죠. 여긴 미국이야. 왜 우리한텐 안 주냐고. 처음엔 그들이 진짜 화재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 딱 봐도 피해자 같지는 않았어요. 옷차림은 멀쩡했고 생필품이나 물품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았죠. 그저 억지로 구호물품을 타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장에서 구호물품을 나눠주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몇 명은 한숨을 쉬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더군요. 여긴 피해자만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한국인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그들은 듣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중국인 남성이 이렇게 소리치자 봉사자들은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듯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봉사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짜 피해자들이 구호물품을 받으려고 소란을 피우고 정작 정말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화재와 산불로 집을 잃고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니요. 그 봉사자는 또 이렇게 덧붙였죠. 구호물품은 한정적이에요.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런 가짜 피해자들이 가져가면 진짜 피해자들이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속상하지만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해졌어요. 구호물품은 분명히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건데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는 걸 목격하니 화도 났고요. 봉사자들은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과 씨름하다 보니 지쳐 보였습니다. 그 소란은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전 집으로 오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회사는 이번 산불 피해가 끝나더라도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기존의 목조주택 방식을 고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기보다는 비용 절감과 이윤 득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의 태도가 더 이상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습관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의 건축 양식과 문화에 깊은 감탄을 표하며 자신의 저택을 산불 피해자들에게 개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졸리는 한국식 철근 콘크리트 건축이 지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화재가 빈번한 지역에서 여전히 목조 건축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제는 이런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졸리는 특히 아들 매덕스를 한국에 유학 보낸 이후 한국에 자주 오가며 한국 건축 양식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들이 장기적인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방재 건축 전문가들 역시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며 철근 콘크리트 건축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불로 대부분의 목조 주택이 불에 타버린 말리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멀쩡히 남아있던 한 채의 주택이 큰 화재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택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건물이 전부 불연성 콘크리트로 지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처음에는 자신의 집도 다른 집들처럼 소실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졸리의 발언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식 건축의 장점을 배우고 이를 미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졸리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들을 위해 행동에 나선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일과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준비성과 건축법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어요. 특히 한옥과 온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전통적인 기술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느꼈죠.
회사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 스스로 과감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회사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돈은 부족하겠지만 한국으로 가서 한옥과 온도를 더 깊이 배우고 이를 미국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한 거죠. 오랜만에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 절 반겨주었어요.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정갈한 도시와 시골 풍경은 마치 오래전부터 제 고향인 것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전 대학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을 찾아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저에게 전통 한옥과 온도를 평생 연구하신 김태우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죠. 박사님은 한국 전통 건축의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은 분이셨어요. 그의 작업실은 전통 건축 모형, 설계 도면,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 관련 문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몇 달 동안 그의 작업실에서 배우며 한옥과 온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온돌은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단순히 집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바닥 아래에 설치된 화로나 보일러를 통해 불길이 지나가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인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온돌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장작을 사용했지만 현대식 온돌은 보일러 시스템과 결합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죠. 온돌의 열 전달 방식은 다른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직접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는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죠. 또한 온돌은 현대적인 바닥 난방 기술로도 응용 가능했어요. 박사님은 미국에서 온돌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논의하셨고,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이 친환경적인 주택 설계나 고급 주택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에요. 목재, 흙, 돌, 종이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지어진 한옥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설계되었죠. 특히 처마, 기둥, 팻마루 등 한옥의 모든 요소는 기능적이면서도 미적으로 아름다웠어요. 박사님은 한옥이 환경에 맞게 설계된 지혜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옥은 부풍을 막고 남향으로 배치되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어요. 또 대청마루는 통풍을 원활하게 해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역할을 했고 창호지는 자연광을 은은하게 들이며 실내를 밝게 유지했죠. 한옥의 공간 구성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안채, 사랑채, 대청마루 등 각각의 공간은 가족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어요. 사랑채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남성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채는 가족들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쓰였죠. 이러한 공간 구성은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줬어요. 박사님과 함께 공부하며 저는 한옥과 온돌이 현대 건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특히 미국처럼 넓은 대지와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가진 곳에서 한옥의 자연 친화적 설계와 온돌의 효율적인 난방 방식은 지속 가능한 건축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옥의 자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와 온돌의 효율적인 난방 기술은 단순히 전통적인 기술로 끝나지 않아요. 현대 건축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한옥의 구조와 디자인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나 고급 주택에 적합하고, 온돌은 겨울이 긴 지역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박사님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이를 느꼈어요. 한옥과 온돌은 단순히 옛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술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예술이었어요. 저는 이 배움을 미국에서의 주택 설계에 반드시 적용해보고 싶어요. 자연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사람들의 생활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옥과 온돌의 철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건축가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